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오늘 지난번 황태현 교수님 두 번 오셔서 네. 일제 종족주의를 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일제 종족주의를 같이 이 책을 만드시는데 같이 참여하신 네. 오늘은 이영재 교수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이영재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반일 정족주의의 저자 이영훈 등 그자들이 왜 그런 책을 썼고 왜 그런 내용들을 담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이영재 교수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 우리 일제 종족주의, 이거는 어떤 책인가요? 얼마 전에 이제 두 번째 책이 나왔죠. 네.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 그래서 이제 반일 종족주의가 나오고 나서 그것에 대한 비판이 학계나 이런 쪽에서 좀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렇죠. 이제 네. 일제 종족주의가 이제 나왔고요. 제대로 된 비판으로 한번 네. 진행이 됐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자기들의 이야기를 한번 더 하겠다. 그러면서 네. 이제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책을 냈어요. 네, 이영훈 일당들이. 예. 그래서 네. 이 책을 이제 끝까지 안 사봐야지 하다가 예. 이제 방송 말씀을 하셔서 또 사서 봤습니다. 근데 이 바뀐 게 별로 없고요. 예. 이제 뭐 앞에 논지를 더 반복해서 강화하는 뭐 네, 이런 네, 네. 걸로 돼 있어요. 예. 근데 보는 내내 좀 불편하죠. 많이 불편하죠. 근데 반일 종족주의 때는 네. 굉장히 불편하고 불쾌했거든요. 예. 한번 예방 접종을 해서 그런지 이번에는 이렇게 좀 그렇게까지 불쾌하진 않더라고요. 예. 논지가 많이 반복이 돼 있어서 예. 반복적인 얘기 계속 예. 하는 얘기도 하고 예. 하는 거라서요. 예. 근데 그자들이 주장하는 이영훈 일당이 주장하는 반일 종족주의라는 거는 예. 사실 어떤 책이죠? 이게 이제 종족이라는 예. 말을 쓰잖아요. 예, 근데 종족. 이제, 예. 저도 그게 참 궁금해요. 왜 종족이라고 하지? 이게 한국 민족주의가 예. 이게 저항적이잖아요. 일본에 대해서. 저항적 민족주의. 예, 예. 저항적 민족주의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게 민족이 아니라 종족이라는 거예요. 이게 한국의 병이고 예. 왜 이렇게 자꾸 반일을 하느냐. 이거는 한 줌의 종족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민족주의에 대한 비아냥 같은 표현이죠.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종족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네. 굉장히 큰 비아냥이 들어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게 저항적 민족주의를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네. 이런 종족, 그냥 하찮은 종족 뭐 이런 식의 그 표현이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아우. 지난번에 그 반일 종족주의가 나왔을 때 예.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항일이나 저항적 민족주의를 이야기하는 경우를 네. 반일 종족주의라고 얘기를 해서 예. 그러면 당신들 일본 극우나 네, 이 네. 전범들을 옹호하는 당신들도 우리가 종족으로 규정하겠다. 그래서 일제 종족주의로 이제 제목을 붙였어요. 그래서 그랬군요. 근데 이제 이 시청자분들이 헷갈리시는 거죠. 예, 많이 반일 헷갈리죠. 종족주의가 맞아. 이 책을 뭘 사야 되는 거야? 뭐 이러면서 예. 네, 그랬군요. 자, 이영훈 등이 쓴 반일 종족주의 그 관련된 책, 네. 처음에 반일 종족주의, 그다음에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 뭐 예, 이렇게 나왔죠. 맞습니다. 이게 그런 책들 그리고 네. 그자들이 주장하는 것들 그게 네.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딱 책을 열면 이제 책머리에가 나와요. 그래서 예. 이제 자료 화면을 제가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예. 2019년 7월에 반일 종족주의가 나왔습니다. 2019년. 예, 작년이죠. 그거를 뭐라고 이제 평가를 하느냐면 이제 책 딱 열면 첫 페이지에 머리글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반일 종족주의는 자유주의 선언이다. 이 자유인의 선언이라는 거예요. 자유인의 선언. 자유인. 예, 그리고 이제 한국의 종족주의가 강요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그래서 이제 그 검열에 걸려가지고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속 시원하게 털어놨기 때문에 이건 자유인의 선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딱 읽으면서 첫 구절부터 딱 걸리더라고요. 대한민국이 그들에게 강요한 게 뭘까라는 거고요. 그렇죠. 예. 누가 강요를 했죠? 지금 검열 제도가 사라진 지가 언젠데. 그렇죠. 아니 한국의 민주 헌정 질서의 덕을 그자들이 과분하게 보는 가장 큰 족속들이다. 혜택을 보고 있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저런 경우들 있잖아요. 그 박상학 예, 박상학. 예. 탈북자들이 이제 한국으로 대한민국으로 와서 네. 기본권을 향유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들 하는 거 보기 좋아요. 네. 좋습니다. 근데 할 수 있는 거죠. 충분히 대한민국 예. 헌법의 질서 내에서 할 수 예. 있는 거. 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만끽하겠다라면 저는 보기도 좋더라고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북으로 뭐 보내는 뭐 조작 삐라나 이런 것들이 풍선에 담겨 있는 그렇죠. 내용들, 삐라의 내용들, 예. 조작된 부분. 이게 결과적으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체에 위험을 초래하거든요. 그렇죠. 예. 예. 이거는 사실은 민주헌정 기본권 내에서 우리가 보장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나는 거죠. 기본권도 제한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맥락에 비춰보면 저는 그 박상학 씨보다 예. 이 이승만 학당과 이 이영훈 낙성대 연구소. 등의 이들이 하는 게 더 나쁘다. 저는 예. 그런 생각을 해요. 이들은 국가의 녹을 먹었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그래도 엘리트층으로 대접을 받고 살아왔던 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예. 네. 아니 어떻게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을까? 아무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발전했다고 하더라도 네네. 그런 차원에서 이걸 이렇게 보면서 도대체 우리가 강요했던 게 뭘까? 예. 그런 생각을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이게 우리가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넘어서는 거다. 그래서 예. 저는 이제는 좀 멈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스스로 네네. 검열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분들이. 그래서 이제는 좀 중단하고 반성하고 성찰을 해야지. 이런 그 무리를 일으키는 과정들을 계속 지켜보는 것도 이게 이제 쉽지 않더라고요. 네, 예. 아니 그분들이 특히 이영훈 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유수의 대학이잖아요. 서울대학에서 서울대 교수를 오랫동안 녹을 했었죠. 먹고 있었고 학생들을 가르쳤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지금 아무튼 뭐 이 그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도 책이지만 네. 또 굉장히 위안부 문제로 네네. 굉장히 좀 시끄러웠었잖아요. 이용수 네. 할머니의 또 기자회견이 있었고 그 뒤에 또 정대협 네. 네 이쪽에 대해서 굉장히 좀 뭐 설왕설래도 굉장히 시끄러웠었던 부분 그리고 수요 집회를 뭐 반대한다 뭐 소녀상을 훼손하고 뭐 네.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일반 국민들의 눈에는 사실 좋게 보이지는 않는데 사실은 그냥 좋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싫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식의 해석 또 어떤 식의 시선으로 이거를 바라봐야 하는지 그거를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불쾌하고 열이 받고 용인하기 어렵다라고 네, 이제 네.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한참 뒤에요. 이제 네. 91년 정도 와서 네. 이 위안부 문제가 공론화가 될 수 있었고 그것도 이제 그 실제 피해를 입었던 그 할머니 김학순 네. 할머니가 김학수 할머니. 91년 김학순. 8월 14일 날 네. 위안부임을 스스로 처음으로 선언을 하셨어요. 이게 이제 수요 집회가 만들어지는 배경이거든요. 근데 벌써 이 전후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까? 그거를 이제 안고 살았던 거죠. 한국 네. 사회도 예. 그냥 알지만 덮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 문제였죠. 예. 네. 그러고 나서 김학순 할머니가 이제 나는 위안부였다라고 선언을 네. 하시고 나서 그러고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92년 예. 한 1월 8일 요 무렵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위안부 피해자들인 할머니들이 이제 수요 집회를 시작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이 수요 집회가 시작이 되는 게 92년인 92년 거죠. 1월. 예, 예. 맞습니다. 1월에 시작이 됩니다. 이게 이제 수요 집회 시작인데 2011년 요때가 수요 집회를 한 번도 안 거르고 20년을 진행을 한 거예요. 2011년. 예. 예. 2011년 겨울에 예. 이제 1000번째 수요 집회가 열릴 때 아. 예, 1000번째 수요 집회가 열릴 때 일본 정부의 이제 공식적인 사과, 배상을 담은 마음을 이 소녀상에 상징화해서 대사관 앞에 설치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소녀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전쟁의 범죄 그리고 전쟁의 아픔 예.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일본군 위안부 문제로부터 야기되는 여타의 문제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 그리고 단죄해야 할 것들, 이런 것들을 안고 그 속에 상징화하고 있는 조형물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이게 한번 꼼꼼히 한번 소녀상 보신 적 있으세요? 소녀상을 보면 이제 어깨에 새가 있고 맞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한쪽 그 발을 예. 완전히 땅에 붙이지 못하고 있는 모습도 예, 있고요. 뒤꿈치 쪽에 이렇게 좀 올라와 뒤꿈치. 있죠. 예, 예. 그런 부분들. 예. 예,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이 좀 제가 예.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저도 사실 꼼꼼하게 보셨네. 제가 이제 인천에 사는데 인천 예. 부평공원에 예. 저 소녀상 건립이 될 때 저도 거기에 이제 아. 건립 비용을 네. 아주 조금 냈는데 예. 제 이름이 또 거기에 또 올라가 있더라고요. 예. 건립 비용에 후원하신 분들의 이름이 다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네. 저도 나름대로 참 의미 있는 일을 하는데 조금의 힘을 보태지 않았나라는 그런 느낌에 조금 뿌듯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인천 네. 부평의 부평공원에 소녀상 건립할 때 네.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의미 있는 일 하셨네요. 아유, 별 말씀을. 그 여기 새가 있잖아요. 예, 새. 왼쪽 어깨 쪽에. 예, 새. 예. 그게 이제 많은 할머님들이 세상을 떠나셨잖아요. 네. 그 할머니들하고 현실을 이어주는 뭐 매개 뭐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소녀상을 잘 보면 소녀상의 이 대각선 쪽으로 그림자가 있어요. 근데 그 그림자는 할머니예요. 상은 소녀상이고 그 시간을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 이 조형물이. 네네네. 그리고 한쪽에는 또 의자가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빈 의자. 예. 예. 그래서 그 이 하나하나를 이렇게 따져서 이렇게 좀 꼼꼼하게 들여다보면 세상을 떠났거나 예.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들, 아직 드러내놓지 못한 피해자들, 이들을 위한 빈 자리이기도 하고요. 예. 이게 이제 조금 지나면서 예. 뭐 오고 가는 사람들이 옆에 앉아서 같이 사진도 찍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자꾸 보니까 예. 이게 함께라는 의미도 좀 만들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네. 요즘에 와서 보면. 네. 그래서 저는 사과 없이 지내왔던 그 야속한 세월들 예. 그리고 할머니들의 한서린 시간들 이것들도 이제 그림자 속에 표현이 돼 있는 거죠. 예. 근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조형물이 예. 지금은 뭐 세계 곳곳에 세워져 있고 국내에도 그렇죠. 굉장히 많은 곳에 또 세워져 예, 있죠. 부평 말씀해 주셨는데 예. 이제 구로도 있었고 예. 여러 군데 이제 세워져 있습니다. 예. 근데 어떻게 그 옆에 가서 네. 그걸 지키겠다고 있는 대학생들을 위해를 하고 협박을 하고 그렇죠. 유해하고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예. 하는 그런 부분들. 예. 이거는 일본 극우 세력도 안 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저런 사람들이 교육자네 하고 있어야 되는가 한국 사회에 예. 그런 생각들이 좀 들더라고요. 아니 이게 혜택을 많이 입고 살았던 엘리트라는 사람들이 반일 종족주의를 쓰면서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맛봤다. 뭐 이렇게 이제 쓰는 거예요. 해방과 자유의 기쁨. 그리고 우리가 언제 뭐 재갈을 물린 적이 있어요. 뭐 검열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예. 예. 그 제도적인 검열을 한 적도 없고 예. 사실 시민사회 단체에서 그들에게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렇죠. 경우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뉴라이트라고 그 하는 애들이 나와서 그런 주장을 하더라도 예. 그냥 일부의 주장일 뿐이야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런 식으로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을 통해서 네. 그렇게 노골적으로 이제 일제를 찬양하는 경우는 정말 처음 이제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더 충격을 받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예. 맞습니다. 예. 그렇다고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고 계신데 불쾌했다, 충격이었다 이 얘기만 하고 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 이들은 왜 그럴까? 예. 이거를 좀 이제 한번 들여다 보면은요. 예. 그러니까 뭐 이런 경우죠. 반일 종족주의 아니면 뭐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 예.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예. 이거를 이제 방법론 쪽으로 한번 살펴보면 이게 식민 시기를 대상으로 하잖아요. 예. 이제 그 이영훈이나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는 자기들은 있는 자료, 예. 실증 자료를 가지고 쓴다 이렇게 예. 이제 얘기를 해요. 조선 총독부 자료를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분들은 이 예. 사람들은 1차 자료를 이제 전체적으로 통계가 완벽하게 구비가 안 돼 있을 때는 일부는 1차 자료를 쓰고 일부는 통계 자료를 추정해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경우는 누락된 것들을 보완하는 이제 추측을 해서 만드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제 네. 이걸 가지고서 우리 연구는 뭐 실증 연구다, 과학 연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걸 이제 한번 시험 문제를 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자료 화면을 갖고 와봤는데요. 예. 우리 시청자분들도 한번 봐 보시면 이제 이런 문제예요.
이제 한 5명의 학자 사례를 이제 들었어요. 각기 방법론이 다른 시험 예. 문제 이제 전제가 그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통계가 있어요. 예. 조선총독부 통계를 제가 보여줬습니다. 예, 통계. 예. 조선총독부. 예. 당시 식민지 조선 청년들이 예. 일본의 전쟁에 참여하는 거를 애국이자 1등 국민으로 도약하는 길로 알았다. 이게 이제 주장 하나예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모집 인원이 16,500명인데 지원자가 80만 3천 명인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뭐 공무원 시험 보듯이 수십 대 1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자료를 딱 보면 가고 싶어서 안달이 난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주장이 두 번째 주장이 조선인들을 차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탄광에서 일하는 광부들이 탄광부의 임금이 일본 대졸 사무직 초임의 2.2배, 순사 초임의 3.7배다. 그럼 차별 안 했네. 네. 이렇게 되잖아요. 더 많이 주는 거네. 예. 그러면 이제 일제 식민 지배가 우리 국민을 일본 국민과 차별하지 않았다. 예. 존중했다. 네. 이들의 주장이에요. 네. 그걸 이제 문제로 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면 일제 강점기의 식민지 정치 상황은 차별적이거나 억압적이지 않았다. 네. 이게 이제 주장이에요. 실제 반일 종족주의나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의 주장이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예, 예. 그걸 이제 문제로 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뭘 밑에 제시를 했냐면 실제 상황. 일본의 전쟁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산으로 숨거나 네. 징병되더라도 전선에서 탈출하거나 독립군에 가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이게 이제 실제 사례였죠. 그게 이제 실제 상황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 사례를 제가 제시를 했었어요. 뭐를 제시했냐면 한국의 교원이 받는 월 수입, 이제 학교 선생님이죠. 예. 우리 교원이 받는 수입이 15.96원인데 당시에. 예, 네, 당시에 예. 일본 순사가 받는 게 45원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서울 우리 조선 회사원이 받는 게 20원인데 일본인 사무직이 받는 게 75원이었어요. 그럼 이건 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거의 3배 반인데. 예. 가치 비교를 해야죠. 가치. 그럼요. 우리 탄광부를 댔으면 사무직 초임을 댈 게 아니라 일본 탄광부를 댔어야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당시 서울 교원하고 일본 순사, 일본 사무직 그리고 조선 사무직 둘을 비교하니까 격차가 많이 나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실증주의, 네. 자, 조선 총독부에서 제시한 통계 자료, 네. 이 통계 자료를 놓고 우리가 차별받고 억압당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주장하는데, 자, 이거에 대해서 비판해봐라라고 이제 냈어요. 대학교 1학년 친구들이 기가 막히겠습니다. 네. 왜 조선 총독부 자료를 가지고서 예. 이걸 쓰느냐? 왜 우리가 차별받지 않았다고 하느냐? 실제 상황은 지원자가 무슨 40몇 대 1이었냐? 실제 네. 도망가고 네. 전쟁에 끌려가서 우리 총알바지로 쓰려는 거 아니었느냐? 그렇죠. 이런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걸 무슨 연구 방법론이라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근거 자료를 제시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총독부에서 주장하는 거를 네. 그대로 주장을 하면서 그게 이제 글로 나왔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실제 식민지를 경험했던 나라의 학자들은 뭘 연구를 해야 되냐면요. 예. 아니 지배하고 강탈해가고 예. 이 강점하고 있었던 조선 총독부 자료가 온전하게 우리에게 유리한 것, 자신들에게 불리한 것까지 다 남아 있겠습니까? 상당 정도의 자료는 없앴을 거고요. 네네. 그리고 자기들의 이 강점 당시의 사실을 유리하게 할 수 있는 자료들이 주로 남아 있을 거예요. 예. 그렇다 그러면 식민 시기의 피해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인 자료들, 예. 그러니까 이 총독부가 감추고 있는 사실들을 비어 있는 영역들을 우리가 드러내서 예. 실제 일본에게 우리는 어떤 피해를 입었고 어떤 부분에서 격차가 벌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연구가 필요하지 학자라면 그렇죠. 예. 우리가 일본 강점기 동안에 경제가 성장했어요. 그러면 일본이 고맙죠. 이거예요, 이 사람들 얘기는. 근데 잘 한번 보세요. 처음 출발할 때 일본하고 우리가 격차가 1이었다고 해보죠. 일본의 성장 속도가 3이에요. 예. 우리 성장 속도는 1.5예요. 예. 그럼 조금 더 가면
4가 되고 격차가 네. 한 해가 더 지나면 더 훨씬 더 예, 벌어지는 7, 8이 거죠. 되고 계속 네. 벌어져요. 이게 몇 년이 쌓이게 되면 이쪽이 올라가는 속도는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간다면 네. 우리가 조선이 발전해가는 속도는 굉장히 낮게 되겠죠. 네. 그러면 이 격차는 따라갈 수가 없게 됩니다. 네. 이거는 수치상으로는 발전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이런 초등학생 수준의 발전 문제가 아니라 이건 사실은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는 저발전인 거죠. 역행, 발전의 역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식민 시기를 연구한다고 하는 학자라면 저는 이 편에 서는 게 맞다. 예. 이게 객관화되어 있는 통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조선 총독부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강점을 했던 지배 권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통계가 100% 사실이다. 이걸 가지고서 욱박질른다고 하는 건 이거는 학자적 양심의 문제가 있는 거다. 저는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광주의 통계를 전두환이가 만들어가지고 전두환이가 제시한 걸 어떻게 믿느냐 이거죠. 예를 들면 그렇죠. 광주 5.18의 예. 통계를 맞습니다. 그렇죠. 아니 폭도 500명이 나와서 네. 막 한다는데 예. 그게 언론에 나왔잖아요. 네네. 그러면 뭐 폭도들이 다 한 거네요. 예. 그렇죠? 당시 자료들만 그렇죠. 보면. 그걸 예.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이거죠. 그건 말도 안 맞습니다. 되는 거죠. 예. 예. 그러면 우리는 그때 뭘 갖고 봅니까? 당시에 뿌려졌던 유인물, 그렇죠. 헌혈하면서 벽에 네. 써놓은 낙서들, 네. 그리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들. 시민들의 구술이나 이런 그렇죠. 부분들을 예, 또 자료를 정리하고 네. 하는 것들. 네, 예. 맞습니다. 이제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5.18이라는 그런 그 5.18 민중항쟁에 대한 자료를 이제 집대성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실제로 피해를 입고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쓴 자료와 네. 그다음에 지배자들 당시에 압박하고 압제를 저질렀던 네. 그런 짓거리를 했던 주동자들이 주장하는 근거를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조선 네. 총독부 사건 맞습니다. 같은 경우에도 예. 그러니까 총독부에서 주장하는 근거 자료를 그대로 통계화해서 책에 실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반일 종족주의에 그렇죠, 나와 있는 그렇죠. 통계 자료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네. 예.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문제는 이게 이 기울어진 운동장인 네. 거죠. 자료를 그렇게 갖다 쓰는 것. 또 하나는 현재 시점에서 기준점이 현재예요. 예. 현재 시점에서 과거 문제를 왈가왈부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왜 일본은 우리한테 시비를 안 거는데 왜 우리는 자꾸 일본에 시비를 거느냐예요. 이게 한국의 미래를 어렵게 만드는 일이다. 그리고 뭐라고까지 쓰냐면 대한민국은 파멸한다, 파국으로 간다라고 쓰는 거예요. 그것만 놓고 보면 딱 이런 거예요. 거의 뭐 깡패 국가예요 우리가. 일본에 뭐 합의하자고 하는데 싫다 그러고. 그럼 이게 뭐예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과거의 문제를 왈가왈부하는데 원인 행위와 관련한 부분은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예. 일본은 어떻게 보면 고마운 거죠. 너무 좋은 거지 이 사람들이요. 그렇죠. 예. 예. 일본 아니, 입장에서 과거에 지은 죄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 과거에 자기들이 잘못한 게 없어지고 왜 그때 것들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느냐고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왜 일본에 시비 거냐. 이 얘기를 우리한테 한다는 건 이거는 그리고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요. 자유롭고 요번에 나온 책에 예. 그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유롭고 이영훈이 쓴 그 책. 예. 관용하고 자유롭고 관용하고. 예. 호혜하는 서로 호혜. 사이좋게 지내는 호혜. 예. 예. 호혜하는 국내 국제사회를 건설해야 한다. 예. 아니 그 우리가 그러고 싶죠. 그러고 당연히 싶어요. 당연히 문구만 보면 틀린 문구는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니 지금 그 전범 국가여서 무장하지 못하게 하고 이제 선제 공격을 하지 못하게 이 평화헌법이라 그러죠. 예. 묶어놨던 것들을 막 뚫고 나오려고 하는 그렇죠. 이 상태예요 지금. 근데 거기다 대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위안부 문제나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해서 수십 년을 말을 못 해왔어요. 이거를 이제 국제사회에 알리고 이게 우리 자국의 이득을 얻자 뭐 이런 문제 이렇게 봐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네. 이거는 실제 국제사회가 규정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국제 규범이거든요. 예. 그런 맥락에서 이 문제를 드러내는 건 사실은 국제사회의 평화 질서를 우리가 리드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네네. 수많은 국가들이 겪었던 그 전쟁의 피해로부터 우리가 연대의 틀들을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예. 이 우리 국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를 놓고
일본의 시비를 안 거는 게 자유롭고 관용하고 호혜하는 것이다. 그럼 이제 그 자료의 문제, 시점의 문제를 말씀드렸죠. 예. 이제 또 하나 문제가 더 있는데 저는 이 관점은 뭐라 그럴까요? DNA 속에 있는 건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한국 또는 한국인에 대한 비하 의식이 그 뭐 자기네는 뭐 우주인이에요? 일본 사람이에요? 아니 한국인은 태생적으로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래서 안 된다, 이래서 안 된다 하면서 봐라 일본을 뭐 이거예요. 그러면 한국인 비하 숭일이에요 거의 숭일. 우리가 반일이라면 항일이라면 그리고 극일이라면 일본을 거의 숭배하다시피 신적인 맞습니다. 국가처럼 이렇게 숭배하다시피 한다는 거죠. 예. 책의 내용에. 모든 관점이 예. 숭일로 되어 있는데 그 예. 자료의 근거들은 한국인의 비하에 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을 비판하려고 하는 그 의미나 의지는 이런 건 전혀 없는 거고 일본을 비판하려고 하는 그렇죠. 내용 자체는 완전히 예. 없는 거고 예. 그냥 한국에 나와 있는 한국 사람들의 어떤 일본을 싫어하는 그런 의식적인 수준을 그냥 무조건 깔아뭉개는 그런 네. 차원에서 접근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그자들이 쓴 책들이. 예. 예. 아 참. 그래요. 이런 세 가지가 만나면 예. 그런 사건이 벌어지더라고요. 편향된 자료와 예, 그것도 편향된 자료. 그냥 객관적으로 자료를 긁어 모으면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어요. 예. 의식적으로 그런 자료들을 모았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러고 현재 시점에서 일본의 편을 드는 관점을 가지고서 예. 이거를 재단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가치관은 세계관은 일본을 향해 있고 한국을 비하하는 DNA를 가지고서 이 연구를 진행을 한다면 이거는 그 결과물이 나올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이 반일 종족주의를 해부해 보면 아 이런 틀로 시작이 됐겠구나라고 이제 이제사 추측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반일 종족주의가 첫째는 편향된 자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본식의 세계관, 그다음에 네. 한국인 비하 이런 네. 부분들이 뭉쳐져서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이 나오게 된 계기가 됐다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자들이 그런 책을 예. 썼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자료만 바탕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자료만 바탕으로 쓴 게 아니라 그들의 의식 세계에는 맞습니다. 예. 정신 세계에는 그냥 예. 한국인을 깔아뭉개고 일본을 떠받드는 그런 DNA가 있기 때문에 그런 책이 나왔다 맞습니다. 이런 거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이 최근 뉴스인데 예. 왜 제가 이렇게 화가 나느냐면 예. 이들을 일본의 극우들이 아마 여기 한국에서 호응하는 이 이승만 학당이나 유석춘이나 이영훈 등등이 없었다면 예, 예. 일본의 극우도 힘을 많이 못 받았을 거예요. 그렇겠죠. 사실 90년 초에 이제 사과 비슷한 것도 하기 시작을 했고 예. 이게 진행이 돼 왔단 말이죠. 근데 한국에서 이 위안부는 해외 취업이다. 강제 연행한 적 없다. 합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합법. 아니 당시에 누가 재판을 합니까? 조선 총독부가 재판을 하죠. 그러면 경찰이 강제 연행하는 사람들을 그래도 많이 잡았어요. 잡아다가 갖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재판부가 뭐라 그래요? 합법으로 많이 이건 조선 총독부뿐만 아니라 일본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지금 국가 차원에서 이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인데 재판부가 상당수를 내보냈어요. 그럼 그 근거를 들이대놓고 봐라 합법이지 않냐 불법은 없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제가 이제 뉴스 두 개를 여기 띄워놨는데요. 예. 일본 대기업이 한국인은 거짓말 민족이다. 네. 이거를 직원들한테 계속 설파를 해요. 과제물을 그게 받아요. 어디에서 나온 자료인 거죠? 한겨레 신문에 한겨레 이제 신문. 나왔어요. 네, 이게 7월 13일자. 한겨레 신문 7월 예. 13일자 올해 예, 며칠 올해. 전이네요. 예. 이분들이 또 분자도 과분하죠. 이 사람들이 작년에 반일 종족주의 갖고 그렇게 해놓고 일본에 가서 일본어판을 냈잖아요. 네네. 그러고 나서 막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하려고 그랬어요. 대대적으로. 일본 전역을. 예. 예. 근데 강연까지는 대대적으로 안 한 것 같아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국제사회에 가서 이제 뭐 별 이상한 소리들은 이우연 등등 가서 네. 했죠. 근데 이거를 받아서 지금 일본이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대기업이 직원들에게 과제물을 계속 받는 거예요. 한국인은 거짓말쟁이다. 이거 계속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 쓴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승진하려고. 그래서 또 사례집을 만들었어요. 한국에는 거짓말장이. 아 이게 작은 회사가 아니에요. 꽤 큰 회사가 이러고 있는 거고요. 어떤 회사죠, 일본에? 후지주택이라고 하는 일본의 데인데. 건설 회사. 예, 굉장히 큰 데고 이게 위안부가 있었던 그 건물이 사치스러울 정도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근거라고 이제 내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석춘 이 사람은 위안부는 강제 연행이 아니라 취업 사기다라고 하는 글을 일본 잡지에다가 기고를 했어요. 얼마 안 됐어요. 이것도 6월 달 일이에요. 6월 달 일. 대서특필을 한 거죠, 일본에서.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냥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그냥 벽을 쳐다보고 생각만 하면 해가 되진 않잖아요. 이걸 드러내놓고 밖으로 공표를 하는데 상당히 의심스러운 정황들도 많이 있더라는 거죠. 아니 뭐 도요다 재단이나 이런 데에서 이제 연구 지원들을 하는데 그 연구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일본을 옹호한다. 이건 너무 단순해 보여요. 네, 그렇죠. 도요다 재단이 지원한 걸 받았던 많은 학자들이 있는데 이들처럼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할까? 저는 이거는 일종의 범죄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세계 대전을 거치면서 국제 사회가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건드리지 말자라고 이제 합의해 놓은 자산들이 있습니다. 예. 이걸 이제 강행 규범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게 이제 있어야 평화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건데 이들은 정면으로 국제 사회가 지금 지키려고 하는 이 국제 규범들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죠. 상당히 심각하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에만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굉장히 심각한 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뭐 많이 알려져 있는 말 중에 이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처칠이 했던 말인데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미래는 없다. 없다. 뭐 이런 말을 했는데 저는 역사를 덮고 네. 왜곡하는 전쟁 범죄 네. 그리고 일본 극우의 나팔수들은 네. 대한민국 미래의 해악이다. 이건 미래는 없다. 뭐 이 미래가 없는 쪽으로 가는 이 동력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예, 예.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 위안부 문제 강제연행 없었다, 합법이었다, 뭐 이런데 반일 종족주의에서도 계속 이런 주장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일제시대 학도 지원병 문제가 네. 있지 않습니까? 학도 지원병은 사실 누가 주체를 해서 누가 주도적으로 누가 주도를 해서 모집을 했고 그 과정은 어떻게 됐던 거죠? 이게 이제 이 자료 화면에 네, 그러니까 징병과 학도 지원병의 차이는 또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도 같이 좀 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자료 화면에 이제 제가 친일파가 보는 것 예. 그리고 보려고 하지 않는 것 이렇게 예, 이제 예. 자료 화면 제목을 달아놨는데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실증 자료라고 조선총독부 자료를 활용하고 있는 그 문제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예. 이건 위안부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제 그 지원병하고 학도병을 말씀을 주셔서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반일종족주의에서 이렇게 씁니다. 일본이 거액의 재정 지출을 감수하는 거예요. 감수하면서까지 육군 특별 지원병제를 시행하고자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감수. 이 누구 입장이겠어요, 이게? 마치 뭐 한국을 뭐 대단히 한국 그렇죠. 민족들을 뭐 네. 대단히 이렇게 그 생각해 주는 것처럼 하는 네. 그런 정한기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쓴 거에 보면 이게 이제 문장으로 그대로 똑같이 있어요. 아니 일본에서 재정 지출을 감수하면서까지 뭐 크게 출세나 시켜주는 것 같은 문구잖아요. 그러게요, 예. 이게 사실은 뭐예요? 잡아다 총알바지로 쓰는 거예요. 육군 지원병들이 어디로 갔느냐면 일본 군대가 90%가 죽었던 그 뉴기니 그쪽 섬으로 지원병들을 보내거든요. 이건 이제 총알바지로 보내는 거죠. 38년부터 43년까지 조선총독부의 통계에 의하면 모집 지원율이 49대 1이었어요. 공무원 시험 보기만큼 어렵죠. 그러면 많은 사람이 안 갔어야 되잖아요. 못 갔어야 되죠. 못 그렇죠. 갔어요. 가고 네. 싶어도 못 가는 거죠. 근데 제가 이 근거 자료들을 다른 거를 한번 드려볼게요.
40년 2월 10일 날 예. 이제 3년차 진행이 됐습니다. 지원 네네네. 병제가. 근데 조선 총독부가 경쟁률이 그렇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신장을 160cm에서 150cm로 낮춰요. 네. 왜 그런 거죠? 지원자가 없었다는 얘기겠죠. 49대 1인데 신장을 높이면 높였지 뭐 작은 네. 걸로 낮춰요. 또 하나 제가 사례를 들어볼게요. 40년에 같은 40년에 각 불악 연맹에서 네. 최소한 한 명씩은 지원하도록 부녀회건 막 이 관변 단체들을 만들어요. 예. 여기를 총동원합니다. 그래서 지원자를 만들어내지 못한 데들을 막 겁박을 하는 거예요. 아. 49대 1이면 있는 사람 그 시험 보기도 바쁠 거예요. 바쁜데. 그렇죠. 이거 두 가지 사실을 놓고 뭘 할 수 있냐면 그 수치가 조선 총독부에 쓰여 있다면 뭐 뭔가를 가지고 썼겠죠. 하지만 이 실상은 제가 다른 거에서 갖고 온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쓰고 있는 것 속에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간파를 못 하고 있는 거죠. 제 결론을 내려주면 이래요. 재정 지출을 감수했다고요? 왜 시행을 했냐면 육군 지원병제를 예. 총알바지로 내세울 군인이 필요했고 이미 자기네 병력만 갖고 싸움이 안 되는 상황이었고 전선은 확대되고 있었죠. 네, 네. 식민 지배를 하고 있는 조선의 청년들을 전쟁터로 내몰기 위한 방식이었고요. 예. 최소의 비용으로 우리 청년들을 데려간 거지 재정 지출을 감수하면서 뭐를 했다. 이건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조선군이 투입이 됐던 그 뉴기니 같은 데가 예. 아마 일본 군대는 정말 가기 싫어했던 지역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지원병제에서 끝난 게 아니라 안 되니까 예. 이게 더 필요한 거죠. 이제 학병까지 이제 늘리는 거예요. 학도병까지 이제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그 총동원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지식인들이라는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이 뭐 문학협회도 만들고 뭐 뭣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목표치를 못 채우는 거예요. 학도병 지원을 이제 목표치를 다 세워놨을 거 아닙니까? 거의 마감이 돼가는데 200명밖에 지원자가 없는 거예요. 목표치는 많은데. 그러니까 막 이제 당시에 총독부의 항무국장이 오노 겐니치라는 사람이거든요. 예. 근데 이 사람이 국가 총동원법에 의해서 처벌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위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군사정부가 우리가 그걸 배워왔는지는 모르겠는데 학적에 휴학을 시키는 거예요. 퇴학을 시키거나 제적을 시켜요. 지도 휴학을 시키거나. 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민주화 운동을 하던 사람들을 지도 휴학을 시키면 군대를 끌고 갈 수 있었어요. 강제 징집이 됐었거든요. 그게 80년 초반에 네, 그랬죠, 예, 그랬죠. 네. 데려가서 80년대 군대가 그랬죠. 강제로 끌고 가서 예. 녹화 사업까지 해가지고 예. 프락치로 활용하기도 했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이때 그 방식을 써요. 일본이. 일본이 처음으로 그 사용했던 예, 방식이군요. 그게. 강제 휴학을 시켜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 대학을 다니는 네네. 학생들을 휴학을 네. 시키고 이제 지원병 모집이 예상치만큼 안 되니까 그냥 막 휴학시키고 끌고 가는 거죠. 퇴학을 시키거나. 그러고 기사가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37년부터 43년 요때가 이제 그 학병, 육군 예. 지원병 관련해서 한참 모집을 하고 일본이 이제 전쟁을 할 때거든요. 예, 예. 그때 매일신보 같은 데가 685회를 게재를 합니다. 모여라. 85회. 예. 가자. 뭐 피 끓는 청년이요. 뭐 이래가지고 이제 뭐 우리의 애국은 뭐 여기에 바치는 거다. 이런 이제 선동을 하는 기사들. 매일신보는 그 완전 친일파 신문이잖아요. 그렇죠. 예. 친일 매국 신문. 네. 한 군데가 이런 정도였으니까 뭐 당시 그 소위 공론장 이 신문이 공유되는 데들은 어마어마한 이 선전선동이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이 김현수, 최남선, 이광수 등등이 일본까지 가요. 쫓아가서 예. 학도병 가라고. 일본을 왜 가는 거죠? 한국에도 학생들이 많은데 굳이 일본까지 유학 가 있는 학생들. 예. 일본에 유학 가 예. 있는 우리 학생들, 우리나라 예. 학생들을 그리고 이제 어떻게 했느냐면 아버지 위독하시다 정보가 가요 한국에서. 그러면 막 놀래갖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럼 항구에 이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네, 대기하고 군대 있다가 보내려고. 그래서 끌고 가는. 오면은 이제 끌고 가고 어떻게 용케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예. 한반도에 들어왔으면 이 공무원들이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끝까지 안 가고 산으로 숨고 했던 사람들은 강제
징용을 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아, 예. 학도병으로 그러니까 이제 지원을 안 하면 이제 강제로 그렇죠. 마지막에 최후의 경우에. 징병하는. 예. 예. 그래서 이제 요 화면에 하도 네. 기가 막혀서 이걸 보다가 이제 화면 보시는 분들이 한번 봤으면 좋겠어서 이게 이광수가 예. 국민신보에 1940년에 써놓은 글이에요. 병합 30년대거든요. 근데 조선의 2,400만 민중은 메이지 천황의 고마운 뜻에 의해서 일본의 식민이 됐다는 거예요. 이광수가 쓴 글. 예, 이게 이제 그 신문에 버젓이 남아 있습니다. 예. 천황 폐하의 적자가 된 게 얼마나 고맙고 영광스러우냐 예. 마음으로부터 느낀다고 썼어요. 어. 그래서 영광스러운 대일본 제국을 지키고 천대만대 나라를 번창케 할 신성한 책임과 의무의 부담자가 됐다. 가자 전쟁터로 이거거든요. 그리고 그 매일신보에는 뭐라고 쓰냐면 조선인인 것을 완전히 잊어야 되는데 어떻게 잊어야 되냐면 아조 당시 말로 아조 피와 살과 뼈가 일본인이 되어버리게 잊어버려야 된다. 이런 속에 우리가 학도병을 가요. 예. 이게 이 학도병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 주장이 거의 유사해요. 패턴이. 그래서 강제 연행이 없었다. 위안부의 경우에 네. 합법적이었다. 네. 해외 취업이었다고 유영익 뭐 이런 네. 양반들이 해외 취업 1호 사례다 뭐 이런 망발들을 해가지고 이제 구설수에 올랐죠.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유병이 유영익. 유영익이요. 예. 네. 뭐 지난 정권에요. 예. 근데 이 위안부 문제도 한번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요. 일본보다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오히려 일본이 인정했던 것들을 덮어주고 있습니다. 색깔을 달리 칠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 정부와 우파는 뭘 제일 두려워했느냐면 협의의 강제성 문제예요. 협의의 강제성. 예, 좁은 의미에서 네. 강제적으로 끌고 갔느냐, 군이 개입했느냐,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이게 나오면 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것만큼은 벗어나고 싶어 했어요. 강제성에 대한 부분. 예. 네. 그래서 2007년에 미국 하원에서 아마 기억 어렴풋이 하실 텐데 군 위안부 관련 결의가 통과가 됐습니다. 네. 예. 기억이 좀 나시죠? 나요. 예. 그때 일본 우파 그리고 일본 정부가 이 강제성 없었다는 걸 계속 주장을 해요. 그런데 우리 반일 종족주의 우리라고 하면 안 되지. 이 반일 종족주의를 쓴 이 필자들은 13년 전에 네. 일본 극우 세력들이 했던 주장을 그대로 반복을 하고 있고요. 예. 더 무서운 건 자가 발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컨트롤 V만 하면 그냥 베꼈나 보다 하는데 이 자가 발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가 발전을 해서 훨씬 더 일본에게 일제 시대에 그렇죠. 더 유리한 쪽으로. 맞습니다. 예. 왜 그랬냐면 93년에 고노다마 때 네. 사과를 해요. 네. 일본이 사과를 하고 강제 연행 사실들을 인정을 하거든요. 네. 이걸 지우는 역할을 이들이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 뭐 요번에 새로 나왔다고 하는 그 책에 강제 연행된 여인이었을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뭘 얘기하냐면 그들을 데려간 업주들이 경찰에 체포됐다는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수사받고 재판을 받았는데 10% 정도만 범죄자로 처벌되었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형식적으로 보면 위안소 업주나 주선했던 사람들은 불법은 10% 안짝인 거죠. 별로 불법은 없었다는 얘기예요. 네. 치안할선을 담당했던 경찰 눈에는 범죄여서 잡혀갔지만 예. 기소 여부를 담당했던 검사 입장에서 재판부의 입장에는 시각이 달랐다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다 대고 이제 뭐라고 쓰냐면 역사가는 당대의 이런 현실을 있는 그대로 충실히 묘사해야 된다고 쓰거든요. 야. 자, 이것도 이제 그 일본의 실증 자료들을 그대로 쓰는 그 우를 동일하게 반복을 하고 있고 이건 예. 잘못이 아니라 아예 교묘하게 조작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많은 증거 자료들이 강제 연행 사실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사실 정황으로만 놓고 보면 아니 경찰이 일제 시대인데
이 여성들을 끌고 가는 업주가 아무래도 범죄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니까 잡았겠죠. 그렇겠죠. 예. 이들을 갖다가 기소를 했겠죠. 예. 아니 일본 재판부하고 검찰들이 풀어준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걸 놓고 조선총독부가 임명한 재판부잖아요. 그리고 검찰이잖아요. 아, 이들이 풀어주는 걸 갖고 합법이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나? 자, 제가 이제 이 자료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예. 이 자료가 누구 자료냐면 이영훈 등등이 예. 썼던 자료예요. 일본군 위안소 관리인의 일기라고 하는 자료인데 예. 거기에는 이제 뭐라고 쓰냐면 유괴나 다름없는 사기였다라고 써요. 당시에 유괴나 다름없는 사기였다고 써놓은 입장이 한 4, 5년 만에 바뀌어요. 합법이었다. 네. 강제는 없었다. 아. 그럼 고노다마도 덮어버리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게 만주 쪽만 놓고 보면 제일 많았던 게 취업 사기. 취업 사기. 예, 위안부 피해를 입었던 네. 분들에 대한 통계를 낸 거예요. 이 표에 보면 이제 취업 사기가 제일 많았고 폭력 납치, 네. 강제 동원, 네. 인신매매 네. 이 순으로 나오거든요. 만주 지역만 놓고 봐서 이런 정도인데 이런 통계가 제대로 있다면 전체적으로 다, 전체적으로 네. 이게 다 복원이 될 수 있겠다. 네. 이 분야에 이제 이 박정혜라는 연구자의 연구 논문에 있어서 네. 이제 일제 종족주의 책에 이제 실려 있습니다. 이 통계 자료들이. 아, 네네, 그렇군요. 저 교수님께서 쓴 부분에 보면 네. 친일파 조병상의 아들 조문환이가 학도병 1호 지원병이었다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예, 예. 그게 친일파의 아들, 당시에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을 텐데, 네. 그가 학도병 지원병 1호다라는 네. 게 전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요. 아들은 안 가고 싶었겠죠. 아들은 안 가고 싶었을 거고. 예. 근데 아빠는 보내고 싶었을까요? 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상황이? 이런 거예요. 일본에서 이 신문이 아까 계속 뭐 수백 차례 나왔다 그랬잖아요. 이제 예, 미담들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조작하고. 예, 조작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만들어지는데요. 그 미담 사례가 필요했던 거예요. 초기에. 그러면 이제 조선총독부는 뭐라고 하겠어요? 말 잘 듣는 친일파를 꼬드겨서 충성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아버지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자식만큼은 안 됩니다. 이러지 못하잖아요. 뭐 아마 편한 데라도 좀 이렇게 빼달라고 하면서 보냈겠죠. 자식은 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근데 갑니다. 근데 거기 가서 이제 뭐 또 일제를 위해서 출진하는 아들아, 뭐 장하다 이런 글들을 써요 신문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지방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연설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아들 간다, 1호로 간다 이러고 그 케이스로 이제 썼던 거죠. 근데 그렇다면 조문환이가 실제로 학도병으로 참전을 했다는 기록 또는 그러니까 지원했다는 기록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원했다는 기록은 있는데 네. 참전을 해서 어디에서 싸웠다 또는 뭐 생존해서 돌아왔다 뭐 이런 얘기는 없는 건가요? 가서 죽진 않은 것 같아요. 예. 그 뒤에 기록들은 좀 희미하더라고요. 네. 죽진 않은 예. 거고. 참전한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예. 실제 뭐 신문에만 나오고 안 갔다 이런 게 아니라 참전은 했어요. 참전은 했는데 예. 전쟁 중에 어디에서 전사를 했다 이런 기록들은 제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예. 네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준하 선생님 있지 네. 않습니까? 네. 장준하 선생님도 사실 학도병으로 맞습니다. 예. 갔다가 거기를 탈출하죠. 탈출해서 그다음에 예. 광복군으로 또 지원을 예, 하신 맞습니다. 거죠. 예. 장준하 선생님의 그 과정은 어떻게 된 건가요? 혹시 아시는 분대로? 당시에 이제 그 꽤 많은 사람들이 예. 탈출을 도모했다고 해요. 예. 뭐 들어가면 전부 탈출했던 건 아니고 예. 일부는 이제 탈출을 도모했는데 광복군까지 온 경우는 이제 잘 찾아서 온 거고요. 예. 오는 중에 이제 중공군으로 가는 분도 있고, 아. 예, 이게 가려고 간 게 아니에요. 탈영을 해서 나왔는데 도망을 가야 되는 거죠. 근데 거리도 있고 이게 이제 뭐 탈영을 한 지역에 따라서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이제 먹는 문제도 해결해야 그렇죠. 되고. 살아야 되는 거고 살아야 생존을 해야 네. 되는 거죠. 그래서 물어서 광복군 쪽으로 가다가 다른 쪽으로 새는 불가피하게 경우, 갔던 가는 분도 경우, 있고 장준하 선생님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으로 광복군에 결합을 했던 분이고요. 네. 학도병들 중에는 꽤 많은 분들이
광복군 독립군에 이제 결합을 한 걸로 예, 기록상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 그렇군요. 예, 일제 종족주의에도 이제 그 내용들이 일부 이제 수록이 좀 돼 있고요. 예, 그렇군요. 지금 이제 국제법, 국제사법연구소나 뭐 이런 이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국제법상에서 네. 우리가 전쟁 범죄, 그다음에 위안부 문제 이거를 혹시 국제법에서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전쟁 범죄. 저는 이 차원에서 이제 역할을 우리가 상당히 많이 했고 예. 열심히 한 흔적들이 91년 6.25를 경유하면서 이제 나타나요. 예. 이제 국제법으로 보면 국제법상 강행규범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 강행규범이 있는데 이제 2차 대전까지 전쟁을 치르고 나서 국제사회 전체 차원에서 이게 근본적으로 중요하다. 이거를 어기는 국가 대 국가의 조약 이런 것들은 좀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예. 이제 대표적인 게 노예제 뭐 이런 거죠. 그리고 평화에 반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하지 말자는 약속들을 하게 돼요. 이게 이제 1969년에 비엔나에서 이제 협약을 하면서 국제법을 국가 대 국가가 체결할 때는 이런 정도는 지키자라고 하는 합의를 하는데 그게 이제 강행 규범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96년에 유엔 인권 소위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보고서가 나오게 됩니다. 그게 쿠마라스와미 보고서라는 건데요. 이게 왜 우리한테 의미가 있느냐면 일본군 위안부를 성노예로 처음으로 명시한 보고서예요. 그게 무슨 보고서라고요? 쿠마라스와미 보고서. 이게 이제 사람 이름이에요. 쿠마라스와미. 예. 예. 그러고 2년 후에 맥두걸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엔 인권 소위원회 같은 데에서요. 맥두걸 보고서를 발행을 합니다. 근데 보고서를 내서 채택이 되는데 여기서는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 책임자 처벌 문제를 명확하게 명시를 해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맥락이 어떤 거냐면 91년에 위안부 선언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김학순 할머니. 예, 김학순 할머니가 하셨죠. 그 사이에 89년, 90년 뭐 그 이전부터 국제사회 역할들을 많이 했겠죠. 우리 시민단체나 네. 그리고 이제 할머니들이 91년부터 움직이기 시작해 주셨고 그러니까 할머니들은 91년부터 증언을 하기 시작했지만 그렇죠. 공식적으로 증언을 하러 나오신 거잖아요. 예. 근데 그 전에 이미 우리 시민단체를 통해서 비공식적으로 증언을 하셨던 거죠. 맞습니다. 네. 예, 구술 작업들도 되고 네네네. 있었고요. 이거를 어떻게든 알리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국제사회에 호소를 하기 시작했고요. 우리 네. 시민단체가 네. 그 성과물이 만들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수요 집회가 결절점이라고 봐도 돼요. 92년에 이제 수요 집회가 시작이 되고 네. 국제사회 연대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92년부터 일본이 움직여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이상의 조사를 거쳐서 93년 8월에 고노 관방장관이 담화를 하게 됩니다. 고노 담화. 예, 그게 이제 고노 담화인데요. 93년 8월이요. 예, 8월 4일 날 네, 예. 여기에 이제 사과와 반성의 뜻이 담겨요. 그리고 일본군이 근데 일본 총리가 아니고 고노 관방장관이요. 그렇습니다. 총리가 아니고 총리 수준에서의 또는 일본 천황이라고 불리우는 일본 네. 왕 수준에서의 그 사과가 아니고 관방장관이 네. 사과를 했다는 거죠. 그랬죠. 어, 근데 이제 요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굉장히 그 쟁점이 됐던 맥락을 상당 정도 인정을 했어요. 이 고노다마에서 이제 이런 거예요. 어떤 부분? 일본 군이 예.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해서 예.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혔다. 예. 인정한다는 거예요. 군이 개입이 됐죠. 그러니까 그리고- 위안부 문제를 그렇죠. 그런 식으로 예. 발표를 했다는 예, 거죠. 예. 군이 개입을 했고 직접 간접 책임이 분명히 가는 거죠. 직접이라면 직접 책임이 있는 그렇죠. 거고. 예,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라는 거예요. 위안부 모집이 본인들의 의사에 반한 감언과 네. 속임수와 강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이걸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위계랄지 뭐 강압이랄지 그렇죠. 뭐 이런 부분들이라는 예.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중요한 대목을 제가 빨간색을 칠해서 여기 예, 이제 예. 시청자분들 보시도록 해놨는데요.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가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예요. 예. 군이 요청을 한 거죠. 업자 스스로 한 게 아닙니다. 군이 요청을 한 거고 군이 뒤에서 봐주고 있는 업자인데 경찰이 암만 잡아다 넣는다고 범법자가 되겠냐고요. 그렇죠. 예.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감언, 강압 등에 의해서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모집된 사례가 많으며 관원 등이 직접 이에 가담한 적도 있었다. 관원들이
관여를 했다는 건 공무원이 움직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부가 어. 총체적으로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아. 써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이제 사과를 하냐면 일본 정부는 이번 기회에 출신지의 여하를 떠나서 소위 종군 위안부로서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심신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올린다는 거예요. 아. 이게 93년 8월이에요. 93년 8월 고노다마. 네, 말씀드렸던 96년에 네. 유엔 인권 소위원회의 쿠마라스와미 보고서가 네네. 고노다마 이후에 나오죠. 아. 그러고 98년에 맥두걸 보고서도 그 이후에 나오죠. 예. 당시에 일본이 조사했던 자료들을 상당 정도 원용을 합니다. 활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아주 구체적으로 써요. 그래서 맥두걸 같은 경우는 이건 위안소라는 말은 사치다. 강간소다 이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고 명칭 자체도 자기는 위안소, 위안부 이거는 너무 전쟁 범죄를 고상하게 불러주는 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맥두걸 보고서나 이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의 중요 내용들이 여기 일제 종족주의에 이제 그 구격된 것들로 이제 올라가 있어요. 네네. 고노다마의 전문도 여기 이제 수록이 돼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뭐 일단 고노다마 부분은 그렇고, 근데 이제 뭐 이광수, 서정조 이런 문인들, 최남선 문인들 네. 이런 문인들은 과거에 네. 그 일제 때 그러니까 문인들뿐만이 아니라 뭐 음악인들도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뭐 안익태나 홍남파 같은 네.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친일 행각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었던 거죠? 이 이제 친일파도 이런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파. 네. 매국형인 거죠. 그렇죠. 직접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파. 유형을 나눠보면 예. 매국형. 네. 나라를 팔아먹을 때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울분에 차 있던 사람이 있어요. 네. 우리나라가 막 이러면서. 예, 예. 근데 한 10년, 20년이 지나니까 이게 수능을 하기 시작을 했다가 아예 수능 정도가 아니라 일본을 위해서 살았던 케이스들이 있죠. 이광수 같은 케이스가 이제 이런 케이스로 보여져요. 예. 상당수 문인들이 이제 이런 케이스다. 아. 그래서 이제 나라를 팔아먹을 때까지 직접 나서서 뭐 권력에 있었거나 하질 않았던 사람들인데 점차 이 조선 총독부를 위한 글을 쓰기 시작하고 그들의 이 논리를 스피커처럼 알려주는 역할들을 해요. 예. 그러면서 그 조선 문인협회, 조선문인협회. 예, 예. 등등의 이제 어용 조직이죠. 문인협회는 이제 친일파 일본 그렇죠. 칭송하는 그런 조직이었나 보네요. 맞습니다. 예. 이게 1937년에 일본이 이제 전쟁을 일으켜요. 세계 대전을 이제 본격화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 무렵에 예. 어용 조직들을 국내에 많이 만들게 됩니다. 이들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전쟁 물자들을 수급하거나 예. 사람을 군대로 내보낼 때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네. 이 39년 10월에 조선문인협회 회장이 누구였냐면 이때 회장이 이광수. 그리고 이제 아까 읽어드렸던 대로 뼈와 살이 아예 일본인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제 쓸 정도고요. 일본을 쫓아가서 군대 가라고 등 떠밀었던. 그렇게 보면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친일파는 무조건 나쁘다. 그거를 최소한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 친일파는 단죄하거나 이 우리가 책임을 물어야 할 사람을 폭을 넓힐 경우는 좀 국가적인 손실일 수 있다. 예. 갑자기 웬 뭐 친일파 옹호 발언 이럴 수 있는데요. 30년이 넘었잖아요. 우리가 30년이 넘었던 기간에 점령지 상태가 아니라 식민지 상태였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숨을 쉬거나 거기에서 무언가를 했던 사람은 뭐 다 그러면 조선 총독부를 인정한 거냐? 그렇게도 이제 비화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적극적이고 명백하게 우리에게 반하는 행위를 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지만 점령지 상태였다면 적국과 내통한 거는 끝까지 쫓아가서 이병이라도 처벌을 해야 되지만 예. 식민지 상태였다면 핵심들을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당시에 그 일제 청산을 할 때 반민특위에서도 이제 강조가 됐던 원칙이거든요. 네. 그렇게 해도 숫자가 많아요. 네. 그렇게 해도 숫자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광수 말씀하셨었는데 친일 인명사전에 제일 페이지 수가 긴 게 이광수. 12쪽.
제가 이 중요한 대목들 한번 다음에 나올 기회가 있으면 예. 어떤 걸로 고발이 돼서 인명사전에 올라갔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친일 인명사전에 전체적으로 한 1,000명 정도가 올라가 있나요? 조금 더 있죠. 천, 예. 네, 몇백 명 정도. 예. 예.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맞습니다. 있다. 예. 페이지 수로 12쪽 12페이지면 상당하네요. 맞습니다. 보통 10페이지 안 넘어가거든요. 어, 예. 그래서 저는 그 식민지 상태였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처벌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행위 자체를 역으로 전범의 행위들을 전쟁 범죄나 제국주의 행위들을 지금까지도 저렇게 그럼 뭐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형 나중에 이제 순응해가는 개화형 자기 예. 스스로 이제 진화해가는 친일파가 있다면 아직까지 일제 식민 시대인 줄 알고 사는 친일파가 있다 저는. 대한민국에 현재 예, 현재 있다. 2020년 예. 7월 현재에도 예. 이들의 죄과는 매국형과 버금간다. 왜 그러냐면 한국 외교력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정말. 일본이 뿌려놓은 이 국제사회의 로비 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 위안부 문제나 강제동원과 관련해서 국제사회에 우리 목소리를 내는데 굉장히 큰 제약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명분으로 그리고 근거를 가지고 역전시켜 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강제동원 없었다. 네. 그리고 이들은 취업한 거다. 위안부 이들은 돈 벌러 간 거다. 네. 그리고 실제 돈을 많이 벌었다. 이런 얘기를 해버린다면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당시에. 근데 여러 케이스 중에 일부 유형에 국한돼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환경이 좋은 곳에 있던 분도 있었나 보더라고요. 네. 아주 일부, 극히 일부가 네. 후방에 있었던 경우. 네. 자,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굉장히 많은 케이스들도 있고 자기들도 인정을 했어요. 이전에 공부하거나 연구서들을 낼 때는 인정을 했는데 왜 이제 와서 사람이 50이 넘어가면서부터는 명예를 먹고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예. 이제 와서 이 진화형도 아니고 매국형도 아닌 신 이건 완전히 뭐 신 또라이 친일파 같은 이런 방식의 커밍아웃들을 하는가. 이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 받는 대국민 스트레스는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예. 예. 그 사람들 때문에 받는 저기 분노와 스트레스와 뭐 이런 것들이 예. 사실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뉴스에서도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는 게 언론에서도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는 게 전 뭐가 답답하냐면 그 소녀상 앞에 집회를 뭐 기존에 이제 우리 정대협에서 했었는데 네네. 예? 정대협에서 뭐 그 집회 자리를 뺏기고 또 누가 와서 집회를 네. 하네 서로 뺏고 뺏기네 뭐 이런 식의 보도만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언론에. 예. 이게 본질은 보도하지 않고 예. 본질은 보도하지 않고 무슨 언론이 그런 식의 보도를 하냐고. 전 정말 그걸 보고서 지금 이제 극우 친일파들도 문제지만 저는 언론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라고 예. 생각을 하는 예. 거죠. 예. 이번에 드러났잖아요. 예. 그 의원 되신 분 윤미향 씨 때문에 예, 이제 예. 문제가 불거졌었죠. 전후 관계는 이제 제대로 조사를 하면 결과가 나오겠죠. 네. 그런데 언론이 취했던 태도는 전 정확히 비판할 지점이 있다. 네, 물론 맞습니다. 예, 예. 정의연이 기부를 받고 회계 처리 과정에 문제가 드러났던 부분은 네. 한국 시민사회의 과제일 수 있어요. 네. 앞으로 이제 네네네. 체계적으로 좀 다듬어가야 할 부분일 수 있고요. 네. 제가 이제 문제 삼는 부분은 뭐 16억 윤미향이 뭐 심사하고 윤미향이 가져가 뭐 이런 거 제목을 뽑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민들은 그래도 중앙 일간지들은 사실 보도를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어요. 네. 그래서 그것도 요번 달에 정정 보도를 내는데 요만하게 내는 거예요. 아, 그 윤미향 왜곡 보도는 이만큼 네, 크게 하고 이미 막 타이틀로 네. 뽑아가지고 난리가 나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느냐면 한국의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무슨 뭐 사기 집단들이 관여를 한 것처럼 비춰지는 거고요. 그렇죠. 외국에는 예. 그러고 일본 대사관 앞에 소녀상을 놓고 서로 시민들끼리 서로 집회 신고를 해서 싸우네. 이거
우리가 알았던 거하고 뭔가 다른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일본이 이거를 국제사회의 회의장이나 이런 데서 활용하기에 딱 좋은. 굉장히 좋은 무기일 수 있다는 네. 거죠. 아, 그리고 이제 좀 안타까운 부분은 덥거나 춥거나 그 소녀상 옆을 지켰던 우리 학생들 있잖아요. 예. 이들이 뭐 와가지고 유튜버들이 극우 유튜버들이 네. 와서 모욕을 하고 뭐 성적 위협을 하고, 희롱을 하고 성희롱하고. 차로 막 네. 돌진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과연 지금 이 청년들이 기성세대들을 어떻게 생각을 할까? 그러게요. 그리고 여기에서 상처를 입은 마음은 누가 위로를 해줄까? 열심히 나서서 했는데 알고 봤더니 사기 집단이었어 우리가? 아. 이런 자괴감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것도 이제 몇몇 주요 일간지와 이제 극우 세력들이 연동이 돼가지고 막 소문부터 다 내놓은 거죠. 저는 그 안에서 중심을 잡아주고 있는 학생들이 너무나 고맙고 너무 예, 기특하고 고맙고. 그렇습니다. 예, 사실 우리 기성세대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앞장서서 해야 되는데 예. 기성세대들은 그냥 뒷짐만 진 채 맞습니다. 그냥 바라보고만 있고 우리 학생들이 그 일을 또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에 대해서 참 저도 굉장히 고맙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여기까지 네. 예,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사이에 역사부정죄 관련해서 입법이 추진됐던 것들이 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법안들도 좀 소개시켜드리고 예. 왜 역사부정죄를 도입하려고 해야 했는지 되는가? 예. 그럼 도입을 하면 음. 쟁점이 되는 건 뭔지 아하. 이런 것들을 한번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한번 제대로 우리 어. 시청자분들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네, 이런 네, 생각이 네. 좀 듭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역사 부정죄와 그다음에 친일 반민족 행위자에 네. 대한 것들 좀 네. 여러 가지 사례를 좀 같이 네. 말씀을 이제 그렇게 들어보는 시간으로 가고요. 예. 네. 오늘은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영재 교수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코로나 전국에 건강 유의하시고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행복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칩니다.